이전 포스팅에서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이 180km의 긴 사거리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죠. 거리도 거리지만 이들의 비행 속도 역시 상당해서 대부분의 공대공 미사일들은 이상적인 환경에서 최대 마하 3월 4일 안팎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초음속은 빠르게 날아가는 적기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탑재되어야 하는 공대공 미사일의 필수 능력인데요. 비행기에 장착된다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고 제약이 많은 편이지만 하늘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슛다운의 이점을 적극 활용해서 추력을 차단 후 관성 비행으로 속도도 유지하고 사거리를 늘리는 일종의 꼼수로 단점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미사일이라도 차량이나 함선에서 사용되는 녀석들은 크기에 대한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데요. 높은 속도와 긴 사정거리를 위해 우람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과 대표적인 함대함 미사일 엑조세를 비교해보면 엑조세 쪽이 상당히 큰 덩치를 가졌음을 알 수 있지요. 같은 로켓 모터 방식인 엑조세 MM-40 블라크2와 AIM-120D 암람의 사거리를 비교해보면 덩치가 훨씬 더 큰 엑조세가 암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0km 안팎을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이지요. 엑조세는 프랑스제고 암람은 미국제라서 성능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암람도 초기형인 AIM-122에 비해서는 최대 사거리가 80km를 넘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꼼수를 통해 무려 추가 100km를 연장하는 데 성공했을 뿐이었습니다. 함정에서 사용되는 미사일은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아래서 위를 향해 발사되는 방식이라 종말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추력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바람에 몸을 맡기는 암람과 같은 사거리 연장 방식은 사용할 수 없지요. 그래서 선택된 게 바로 AGM-84 하푼과 같은 아음속 순항 방식입니다. 속도도 빠르고 추력도 좋지만 조르인 로켓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소형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해서 속도는 비록 조금 느린 마하 0.85이지만 지속적인 추진을 얻어 사거리를 220km까지 얻는 효과를 얻는 겁니다.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 정도의 느낌이려나요?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속도와 사거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나토 코드명 샌드박스라고 불리는 P500 바잘트 피천 불칸입니다. 로켓 부스터를 이용하여 미사일을 초음속으로 가속시킨 후 대형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하여 최대 마하 2.5의 속도로 550km를 날아갈 수 있는 괴물 같은 미사일이지요. 함정에서 운용되는 미사일들이 크기에 대한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고는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크기에 어느 정도 제약을 걸어두어 함정뿐만 아니라 항공기 등의 다른 플랫폼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컴팩트하게 설계되어 있는 편인데요. 러시아의 경우 공용화, 그거 쌈 싸먹는 건가요? 우걱우걱 하면서 오로지 성능 일변도의 무지막지한 대함 미사일들을 개발했고 그 결과 등장한 것들이 웬만한 함정에는 탑재시키지도 못할 아름다운 크기의 11.7m의 P500 바잘트 피천 불칸이었던 것이죠. 큰 덩치는 단순히 사거리와 속도만 높여준 게 아니어서 탄두 중량이 무려 1톤에 가까운 무지막지한 공격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항공모함 세력이 빈약했던 탓에 먼 거리에서 미사일 몇 방으로 미함대 하나를 촉도화시키려는 러시아의 교리가 충실하게 반영된 미사일이라고 해야 할 듯. 엑조세의 실전 배치는 1979년이었습니다. 하푼이 실전 배치는 1977년이었지요. 바잘트는 1975년의 물건입니다. 엑조세는 2010년에 MM-40 블라크3로 개량되었지만 하푼과 동일한 터보제트 엔진 추진 방식으로의 개량이었고 하푼이 최신형인 AGM-84L 블라크2는 여전히 아음속의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잘트는 후속인 P700
그라니트를 거쳐 P800 야호트로 바뀌어갔는데 램제트 엔진을 장착하면서 크기와 무게는 2/3로 줄어들면서도 속도는 마하 4.5, 사거리 300km를 넘나드는 세계 최강의 최신형 대함미사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교리가 다르다곤 하지만 단순 스펙만 봐서는 서방의 대함미사일이 러시아의 대함미사일에게 밀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원판이 등장한 지 무려 40년이나 흘렀고 램제트 기술이 딱히 뒤떨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 대체 왜 서방 국가들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개발에 소극적인 걸까요? 실제로 램제트 기술이 러시아에 비해 떨어지는데 그걸 감추고 있을 뿐인 걸까요? 여기서 밀매들이 자주 하는 논란 하나가 등장합니다. 속도의 초음속 vs 기동성의 암속 논란이지요. 무기가 빠른 속도를 가지게 되는 경우 어떤 이점이 있는지는 누가 봐도 명확합니다. 마하 5의 속도는 미사일 발견 후 교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극도로 짧습니다. 미사일이다. 초음속이잖아. 왜 이렇게 빨라? 낮게 깔려와서 빨리 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급상승했다가 위에서 내려 꽂는다고? 초음속의 시스템밍이라 불리는 급상승 기동 덕분에 대응 시간이 극도로 짧습니다. 워낙 운동 에너지가 높아 CIWS나 램으로 요격했다 하더라도 파편에 의해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서 빠른 속도 때문에 현란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합니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들은 같은 G값에서도 암속에 비해 더 낮은 선회율을 갖게 되는데요. 최신의 근접 방공 시스템들이 단순한 기동의 대함미사일의 비행 궤적 정도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피 기동만큼은 암속에 비해 열세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바로 크기입니다. 이건 크게 이견이 없는데 램제트의 장착으로 크기가 많이 줄었다고 해도 브라모스는 9m의 길이에 3톤의 무게를 가집니다. 하푼이 4m의 0.7톤 가량임을 떠올리면 아직까지도 상당한 덩치를 자랑하는 편이지요. 덩치가 크면 기동성이 떨어지고 가격도 비싼데다가 활용도가 낮습니다. 잠수함, 항공기, 함정, 심지어 트럭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될 수 있는 하푼에 비하면 브라모스는 상당히 제한적인 플랫폼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초음속과 암속 두 가지 방식의 대함미사일이 너무나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서방에서는 여전히 하푼을 위시한 암속 방식을, 러시아는 브라모스를 위시한 초음속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차세대 대함미사일인 AGM-158 LRASM 역시 초음속 버전을 포기하고 암속 버전만 개발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암속의 효율성이라는 게 쉽게 버리기 힘든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는 하푼과 유사한 암속 대함미사일인 SSM-700K 해성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브라모스의 기술을 이전받아 마하 4의 차기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 중이니까 미군 치고 빠지는 이동식 미사일로 미중 패권 분쟁 겨냥 웨펀. 9월 2일 미국 본토 뉴멕시코주 화이트샌즈 실험장에 여러 대의 트레일러가 집결했다. 이날 실험장에는 미국군의 차세대 자주포 M1299를 비롯해 견인식 곡사포인 M777과 다종의 실험용 대포들이 모였고 이들은 한 방향을 보며 사격 준비를 마쳤다. 통제소의 사격 개시 명령에 M1299 자주포가 불을 뿜었다. 이 자주포에서 발사된 포탄은 매우 빠른 속도로 표적을 향해 날아갔는데 놀랍게도 표적은 지상의 고정 표적이 아니라 움직이는 물체. 그것도 순항미사일이었다. 자주포가 순항미사일을 향해 요격탄을 발사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자주포에서 발사된 포탄은 일반적인 포병 탄약이 아닌 편전, 가치 작은 강철 화살이었고 이 화살은 마하 5의 속도로 날아가 표적으로 지정된 마하 0.8 속도의 소형 무인 표적기 BQM-167A를 정확하게 꿰뚫어 파괴했다.
인류 역사상 곡사 탄도를 갖는 화포로 대공사격을 했던 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2차 세계대전 때 포구 초속이 빠른 대공포를 대전차 포로 전용해 사용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탄속이 비교적 느리고 탄도가 포물선 형태를 그리는 곡사포를 대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미군이 곡사포를 대공포로 전용하는 실험에 성공한 것이다. 이날 M1299 자주포가 사격한 포탄은 BAE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HVP였다. 이 포탄은 이름 그대로 초고속으로 날아가는 포탄이다. 이날 미 육군과 함께 실험을 주관한 BAE 시스템즈 관계자는 신형 포탄은 ABMS의 통제를 받아 곡사포에서 발사되며 마하 5의 속도와 100마일 이상의 사정거리, 높은 정밀 유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이 포탄의 가격은 $86,000 수준이지만 대량 양산될 경우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HVP는 미군이 레일건이 실패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으로 2010년대 초반부터 개발을 진행해온 무기다. 전차포가 발사하는 날개 안정식 절갑탄이 발사 직후 외피를 분리한 뒤 길고 가느다란 탄심을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가속하는 것에서 차간에 가늘고 긴 탄심을 고성능 장력으로 초고속 사출하는 방식의 무기다. 미군은 이 포탄에 몇 가지 신기술을 적용했다.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기술과 더불어 이 탄심을 초고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고성능 추진 장력, 그리고 이 장력의 엄청난 폭발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주포가 이 기술의 핵심이다. HVP 포탄은 155mm 곡사포용과 127mm 한포용 두 가지가 모두 개발되고 있는데 미군은 이미 수백 차례의 시험 발사를 통해 이 포탄의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했고 이제는 순항 미사일과 같은 소형, 고속 표적 요격 실험까지 나서고 있다. 미군은 곡사포와 한포에서 운용되는 이 HVP를 이용해 통상적인 포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이동하는 적 표적, 즉 차량과 군함을 타격하고 심지어 항공기는 물론 전술 탄도탄까지 요격할 구상을 하고 있다. 포탄의 속도가 마하 5 수준의 극초음속이기 때문에 표적 획득과 추적, 유도만 뒷받침해준다면 해볼 만한 도전이라는 것이 미 육군의 판단이다. 이번 순항 미사일 요격 실험을 계기로 미군의 HVP 실전 배치 일정은 더욱 빨라질 전망인데 이 포탄과 현재 구축 중인 ABMS 등 신형 지휘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제 미군은 일개 야전 부병대도 패트리엇 포대에 준하는 수준의 방공 능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미군이 이러한 무기체계를 만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 때문이다. 미군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일대에 배치된 육군과 해병대 포병에 HVP 포탄과 ABMS 등 차세대 전술 지휘 통제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 전력과 상호 보완제 성격으로 운용할 첨단 무기들을 대거 개발하고 있다. 오는 2023년 첫 실험을 앞둔 SM-6 지상형도 이러한 계획의 일부다. SM-6 미사일은 해군이 군함에서 운용하는 장거리 함대 방공 미사일이지만 탄도 미사일 방어를 위해 지상에 설치되는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셔에서 운용하기 위한 성능 개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미 해군은 SM-6의 긴 사거리와 고속 성능, 강력한 탄도 중량을 이용해 이 미사일을 단순한 방공 무기가 아닌 다용도로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SM-6는 어지간한 전술 탄도미사일 수준인 370km급 사거리와 마하 3월 5일에 달하는 고속 비행 성능, 64kg에 달하는 강력한 탄두를 가지고 있어 공격용으로 쓰기에 손색이 없다. 미 해군은 1992년에 터키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다가 함대공 미사일인 시스페로를 고발해 터키 해군 중형 호위함을 대파시킨 경험이 있는데 이후 함대공 미사일을 대함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는 전술을 개발해 현재도 적용하고 있다. SM-6 공격용 전환 구상도 바로 이러한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다.